트랜스포머를 마치고 이제 그 응용한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 관련해서 방법론 위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관련된 방법론 위주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12월 10일 주에는 제가 유립스라는 AI 학회 논문 발표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5주까지 원래는 강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강의가 조금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공지를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처럼 15분씩 일찍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한 4번 정도 실질적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런 뭐 보강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세미나 공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9장에서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제 보면 언어 쪽에 생성형 AI죠. 언어 쪽의 생성형 AI는 뭐 이런 LLM들이고,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비전 쪽의 생성형 AI는 요즘 디퓨전을 쓰는 게 그냥 대세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관련해서 다음 주 같은데 12월 6일 날 6일 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디퓨전 모델 관련된 세미나가 있으니까 지난번 이렇게 세미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면 수업 일수로 카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수업 일수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뭐 우리 강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니까 약간 최신 연구 관련된 내용이라 다소 수학적일 수는 있지만은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그렇고, 12월 10날도 NLP 관련된 좀 미국에서 좀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12월 10날. 그날도 한번 별도로 공지를 할 텐데 동일하게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RAG 뭐 이런 관련된 내용에 가장 최첨단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와서 강연을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극 참여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일정이 약간 빠듯하니까 조금 이제 스피드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일단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어텐션이라는 것이었고, 스킵 커넥션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어텐션 관련해서 요 수식이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일단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문장의 각 단어에 인베딩 벡터가 Q라는 행렬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각 행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단어가 두 번째 행. 그리고 셀프 어텐션인 경우는 Q하고 K 행렬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늦어지는데 어쨌든 하나 좀 높아지면서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은 선형대수에서 행렬의 곱이 왜 내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있고 이것들이 A1부터 뭐 AN까지 로우 벡터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있고 B1부터 Bn까지 로우 벡터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할 때 A, B 트랜스포즈가 행렬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은 연산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내적들의 일종의 컬렉션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면 알겠지만 AI하고 그래서 이 두 개 행렬의 곱은 결과도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뭔 의미냐면 이거를 하나의 행렬 C라고 볼 때Cij는 요 항이 된다라는 거죠. I, J. 그래서 결과 행렬은 각각 요것과 이 트랜스포즈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첫 번째 원원 엘레멘트가 되고 요 놈과 요 놈의 내적이 원투 엘레멘트가 되고 여기 A2가 있다 그러면 A2하고 이거가 2원 엘레멘트가 되고 이것과 요 놈은 2 엘레멘트가 되고 최종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각각의 엘레멘트들이 모든 가능한 내적들의 콤비네이션으로 쭉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A, B 대신에 QK로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금방 보이겠죠. QK가 행렬의 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n by n의 내적을 동시에 연산하는 오퍼레이션이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루트 DK는 사실 우리가 왜 들어가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배울 때 딥러닝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트레이닝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 매그니튜드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파워 또는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QK의 각각의 내적들의 디멘전, A의 디멘전, 그러니까 AI의 디멘전, BJ의 디멘전이 각각 DK라는 놈. DK는 각 헤드의 디멘전. 그러니까 원래 전체 인베딩의 디멘전이 512개고 헤드가 8개면 그 512를 8로 나눠서 64개 디멘전이 쓰이는데 어쨌든 내적을 할 때 디멘전은 DK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 디멘전의
베리언스가 이 대적 각각을 보면 이것도 뭐 결국은 AI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BJ를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각각 64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이라고 일단 가정해버리면 64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베리언스가 1인 랜덤 베리어블들이 곱해져서 더해지면 곱해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더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64번 더해지면 베리언스가 64배로 늘어나니까 디멘전이 늘어날수록 자꾸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파워가. 그러면 핸들링이 좀 어려워집니다. 다뤘던 정확하게 그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다뤘던 그 이슈와 완전 동일한 이슈죠. 그래서 그걸 노멀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치놈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는 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디멘전에 루트로 취해주는 이유는 저걸 제곱을 해야 파워가 되니까 pk가 결국 베리언스 또는 파워의 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TMI입니다. 이거 이제 전체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녹화하시면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런 배경으로 이런 어텐션들을 8개를 옆으로 딱 이어붙여갖고 8개 63인 디멘전의 어텐션들이 512 디멘전 어텐션하고 비슷한 연산량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랬고 왼쪽 인코더, 오른쪽 인코더. 근데 인코더 쪽은 트레이닝 단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했듯이 그냥 원샷에 이것들이 그냥 단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플립 커넥트 네트워크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어텐션만 넘어가야 되는. 인코더는 별로 설명할 게 없고 디코더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디코더 위주로 설명을 하겠다. 근데 디코더는 어텐션이 2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 자기와 자신 간의 어텐션, 인코더에 있는 어텐션하고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두 번째 어텐션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게 쿼리는 현재 이쪽 뭐라 그러죠? 인풋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번역으로 치면은 쿼리는 타겟 랭귀지 센텐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여기는 영어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인베딩된 5개의 패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는 셀프 어텐션하고 동일한데 이 식에서 보면 셀프 어텐션에서는 시작할 때 Q하고 K하고 V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뒤에 웨이트 W 곱해지는 거 생략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지금 크로스 어텐션은 시작할 때부터 Q하고 KB가 다르다는 얘기죠. KB는 동일하고 왜냐하면 인코더에서는 똑같고 W가 곱해진 것만 좀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예 Q하고 KB가 다른 문장으로 문제는 구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어텐션에서는 지금 Q 그 다음에 K 트랜스포즈를 하죠. 연산을 K 트랜스포즈. 그래서 지금 디코더에서 올라오는 지금 문장에 대한 인베딩이니까 타겟 랭귀지는 프렌치죠. 프렌치의 4개의 그리고 문장이 시작한다라는 토큰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3개에서 4개가 들어가고 셀프 어텐션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놈을 트랜스퍼즈하고 되어 있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는 4x4 행렬이 꽉 차야 되는데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 부분, 다이아고널은 제하고 지워버린다고 했죠. 이 지우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대로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 놈과 방금 설명한 거 이 구조죠. 여기에 첫 번째 로우하고 두 번째 컬럼이 여기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로 지운 겁니다. 연산을 한 다음에. 이거 TMI이긴 한데 연산을 트레이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로어 트라이앵귤러 구조를 계속 임포스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PU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때려놓고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다 계산하고 여기 있는 거를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좀 아깝긴 하지만 다 지워버립니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GPU 구조가 통째로 계산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그냥 미리 지워서 생각한다라고 하셨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는 이유는 첫 번째 토큰이 두 번째 토큰을 어텐션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이게 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토큰을 가지고 디코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next word prediction입니다. 그래서 next token prediction인데 현재 단어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를 알아맞히는데 정답이 주어지더라도 정답을 무시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답이 여기 이미 들어와 버리면은 정답을 인풋에 넣고 프로세싱하는 꼴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하지 않았던,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치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퍼 트라이앵귤러를 지우는 이유는 치팅을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디코더 목적 자체가 넥스트 토큰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디코더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전체 문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 부분을 지우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요 행렬이 방금 얘기한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너 프로덕트들을 항별로 구한 거죠.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들을. 그리고 미래의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다 지워버립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다음 단어를 미리 보고 예측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고, 이런 어텐션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이 밸류 값은 QK하고 동일한 값인데 사실은 왼쪽에 W 매트릭스를 별도로 곱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림이 빼놓은 거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QKB는 같지만 거기에 W들이 곱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다르게 허리에 맞게 로테이션 되고 키에 맞게 로테이션 되고 밸류 목적에 맞게 로테이션이 된다. 동일한 세 개의 데이터가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행렬을 여기다 갖다 곱한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행에 이것들의 웨이티드 썸이 나오는 거고 어텐션 웨이트. 그래서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이놈들의 웨이티드 썸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거죠. 세 번째 행에 대해서 또 이것의 웨이티드 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에 따라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언급해야 될 점은 크로스 어텐션 부분을 무시하더라도 최종적인 아웃풋은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SOS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넥스트워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토큰에 맞춰야 될, 그러니까 예측해야 되는 토큰은 그 다음 단어입니다. 세라는 단어가 예측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밀려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구조가 돼요. 여기서 세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엉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오면, 토큰이 나오면,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문서 번역이 끝났구나 하고, 터미네이션. 자, 그리고 크레스 텐션은 뭐 셀프 어텐션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여기서 마스킹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풋은 통째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번역을 할 때 인풋 문장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만들어내는 문장은 지금 전제 가정이 뭐냐면 여기 써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웃풋은 원 바이 원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이 정입니다. 디코더의 정의.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의 인풋은 한꺼번에 들어가긴 하지만 트레이닝 단계에서 한꺼번에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마스킹, 어퍼 트라이앵글 리전을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크로스 어텐션인 경우는 인풋은 한꺼번에 어차피 들어오고 다 봐도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한꺼번에 보라고 어차피 그 문제 자체를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울 필요 없이 하면 된다. 라는 그래서 Q는 타겟 랭귀지고 K하고 V는 소스 랭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멘전이 살짝 다릅니다. 요거는 로우가 행이 4디멘전이고 요거는 5디멘전, 요것도 5디멘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거 Q, K 트랜스포즈는 4x5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스 어텐션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행, 이 하나의 이제 인베딩 토큰인데 이것들을 뒤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소프트웨어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리니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원래 워드 디멘전을 보냅니다. 인베딩 디멘전이 512 디멘전인데 예를 들어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3만 개가 있다. 그러면 3만 디멘전으로 약간 인풋은 510이고 아웃풋은 3만 디멘전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또 NLP를 통과시켜서 거기 소프트맥스 취하고 원합 벡터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요 방금 설명한 게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디코더의 구조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률 이론적으로 그래피칼 모델 관점에서 티처 포싱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확률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나왔던 단어에 대한 디펜던시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펀더멘탈한 컨셉입니다. 이 티처 포싱이라는 게 뭐 RNN에도 쓰이고 트랜스폼에도 쓰이고 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쓰든 RNN을 쓰든 트랜스폼을 쓰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코더의 구조가 바로 이 티처 포싱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트레이닝하는 단계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써서 인풋에 집어넣고 이게 인풋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설과 이제 들어간다는 근데 인퍼런스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티처 포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걸로 대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거를 집어넣는 구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이 NLP 분야에서는 이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티처 포싱 원리 때문이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설명했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인퍼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학습이 다 끝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코드 모델이 방금 설명한 구조로. 자, 그래서 인퍼런스니까 사실 또 동일한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상 동일한 문장을 소스 문장에 썼습니다. 트레이닝에 썼던 문장이 다시 인퍼런스 쓰면 좀 이상한 거죠. 어쨌든 그대로
인코더는 그대로 들어가고 5개 토큰이.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시작할 땐 오토 리그레스 과학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그 말뜻 그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놓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문장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커 토큰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스타트업 시퀀스를 하나 집어넣고 쭉 돌리면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여기에도 나오는 토큰이 이 정도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QKB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다른 상황이냐면 QK 트랜스포즈를 어텐션을 연산한 부분이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없는 거고. 그렇죠? 인퍼런스 할 때도 여기는 당연히 없습니다. 인퍼런스하고 트레이닝 때도 셀프 타이밍은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문장이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만 가지고 어텐션하고 여기는 밑에 세 개는 아예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는 크로스 어텐션.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왼쪽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뭐 it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이게 학습이 잘 돼 있다 그러면 it에 어텐션을 줘서 it에 어텐션을 줘서 지금 SOS만 올라오더라도 그 다음에 it이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런 학습이 잘 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t에 해당하는 세가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데 세가 튀어나오면 그거를 다시 돌려서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되게 이상한 구조인데 아웃풋에 튀어나온 놈을 다음 타임 스텝에 인풋을 집어넣는 구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피처 포싱 원리에 의해서 원래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는 없으니 그걸 대신하는 이전 그냥 예측한 값.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그 예측한 값이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굉장히 가까울 거라는 걸 희망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정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확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어프락시메이션 된 거를 계속 넣어서 돌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헐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 안 듣고도 한 번 잘못 듣던 거를 뒤에 놓으면 이런 현상을 프로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살짝 잘못된 게 들어가면 뒤에 잘못된 게 더 더해져 갖고 더 잘못되고 계속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헐루시네이션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디코더 구조, 뭐 챗GPT4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뭐 지금 뭐 나중에 배우는 뭐 RLHF며 뭐 이런 걸로 잘 컨트롤을 해놨어도 근본적으로 헐루시네이션을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디코더 모델 자체가 헐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퍼런스와 트레이닝 타임의 차이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이는 이유는 이게 특이하게 문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생성하는 용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성하는 용도로서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직까지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뭐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잘 되는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파퓰러하게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쇠가 나오면 다시 돌려서 인풋으로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토큰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이 두 개의 행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다 올제로. 그러면 여기 처음 두 개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니까 다시 언급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샤가 들어갔는데 EOS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장 번역이 끝났다라는 신호니까 거기서 터미네이션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를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하는데, 인코더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동일한데, 아주 재미나게도 디코더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를 분석하는 모델이 아니고 새로 없던 거를 새로 생성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원 바이 원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리그레스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퍼런스하고 트레이닝 간의 차이가 인코더는 없는데 디코더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디테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냥 어텐션하고 디코더하고 뭐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는 미래의 인풋을 보면 안 되니까 버퍼 트라이앵귤러 부분만 지워버리는 그 구조만 살리면은 뭐 뭐라 그럴까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왜 파워풀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토픽이긴 하지만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머신러닝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타스크별로, 프로그램별로 거기에 특화된, 최적화된 엔진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론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타스크에 상관없이 다 때려놓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놓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웨이트를 학습시켜놓고 학습된 모델, 그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뒤에 몇 개의 NLP 레이어를 붙여서 원하는 타스크에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커스터마이즈하는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트렌드가 프리트레이닝 플러스 파인 튜닝하는 전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방법인데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행한 현실이 된 거죠.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으로 가는 순간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으거나 모든 이미지를 다 긁어 모아야 되고, 그거를 몇 주 동안 몇백 개 GPU에다 돌려야 되니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AI 연구의 주도권이 이제 학교에서 아예 인더스트리를 넘어가 버린. 왜냐하면 그 정도의 리소스를 학교가 가질 수도 없고 그걸 유지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비용이 대단히니까 학교들은. 그래서 그런 약간 불행한 현실이 있긴 하지만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그 프리트레인을 이제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트랜스포머를 다 프리트레인 할 수도 있고, 인코더, 디코더 동시에 그거를 인코더, 디코더 프리트레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T5라고 구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모델, 이것도 역시 구글인데, 이 인코더만 따로 떼서 이쪽을 지워버립니다. 왼쪽 콜랑만 따로 프리트레이닝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놓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지도 학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 뭐 예를 들면 구글 GPT, 구글이 아니죠. GPT-3가 한 300빌리언 토큰을 썼다고 하니까 단어 수로는 그게 그것의 한 4분의 3 정도 썼겠죠. 250빌리언 2,500개의 단어. 거의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프리 다큐먼트, 위키피디아며 뭐 각종 홈페이지 빌레틴 보드, 레딧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째로 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때려놓고 학습을 시키는데 너무 많으니까 라벨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거 라벨링 하다가는 뭐 100년,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원에서 한 게 아니고 원슈퍼바이즈 원이 할 수 없이 원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그러니까 라벨 없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라벨 없이 어떻게 학습하느냐, 대표적인 방법이 뭐 앞으로 계속 등장하겠지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인풋이 되고 타겟도 자기 자신이 되는, 여기 말이 되느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겟을 살짝 변형을 시키는, 인풋을 살짝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풋의 문장에 몇 개 단어를 지워버리고 지운 단어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라벨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인풋만 가지고 조작을 해서 타겟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코더를 학습시킨 게 버스트라는 최초의 NLP 교육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코더 온리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큰 모델을 따지면은 파라미터 수가 3억 4천만 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파라미터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했죠. 트랜스포머 블락이 24개가 있는 거고요. 24개를 쫙 깎아줍니다. 그리고 히든 디멘전, 우리가 예시를 들 때는 500, 그러니까 인베딩 디멘전입니다. 512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더 키워서 1024로 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 때 우리가 헤드를 8개라 그랬죠. 8개를 2배로. 그러니까 인베딩이 2배로 늘고 헤드 수도 2배로 늘었으니까 각 헤드별 디멘전은 똑같습니다. 64로. 왜냐하면 1024 나누기 16은 64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텐션 오퍼레이션이 16번 반복되는. 지난번에 뭐 살짝 그 수치를 어떻게 보면 좀 부정확하게 말한 게 있는데,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락이 빗보드가 2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QKB에 각각 웨이트 매트리스가 붙여진다고 했죠. 3개가 있고 한 5개의 리니어 레이어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가 아니고 7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걸 만드는데 하나의 리니어 네트워크 들어가고, 이거 만드는데 또 하나 리니어 네트워크, 이거 만드는데 또 하나 리니어 네트워크 빠져있는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내적을 구하는 단계, 두 행렬을 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니어 네트워크이죠. 그렇죠? 행렬의 곱셈도 이것도 하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놈을 가지고 이 행렬에다가 또 이 행렬을 곱하는 것도 또 하나의 리니어. 그래서 이 C를 구하고 거기다가 B를 구하는 거. 이 행렬의 곱을 구하고 전체 곱을 구하는 거. 두 번의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5개 정도 리니어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락은 한 7개의 리니어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기에 딱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액티베이션은 아니지만 액티베이션하고 비슷한 소프트맥스가 이 중간에 쓰이죠.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맥스도 넌리니어한 거니까. 그래서 넌리니어한 역할을, 왜냐하면 다 리니어하면 선형돼서 유명한 이론 중에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을 수백 번을 반복해도 여전히 리니어하다라는 유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증명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은 열심히 해봐야 대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넌리니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넌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상태고, 총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한 7번 정도. 네, 지금 블락이 24개죠? 그러면 7개 리니어 네트워크가 24번이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48개의 리니어 레이어가 쌓여있는, 이게 버트의 라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뭐 거의 레즈넷 그 152만큼 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뭐 나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더 큰 모델들은 보면은 이 파라미터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필드포드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어텐션에 곱해지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전체 한 20% 정도, 30% 정도고 70, 80%가 필드포드에 몰려 있다. 그래서 약간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만은 챗 GPT의 파워풀한 성능을 내고 있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보면 7, 80%의 정보가 이 필드포드 네트워크에 숨어 있다라고 뭐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런 부분 관점에서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인코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약간 추상화시킨 겁니다. 각 토큰별로 쭉 들어가고, 버트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학습을 시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를 하는데, 하나는 한 문장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를 지워서 지운 부분만 알아맞추는,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지웠을 때 두 개를 알아맞추는 그런 구조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문장을 집어넣고 그 두 문장 문맥적으로 연결이 돼 있느냐, 연결이 안 돼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합니다. NXP라고 해서 요거를 기냐 아니냐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에 두 문장이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연결돼 있는 데이터셋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거, 랜덤하게 그냥 갖다 끼워넣는 거. 예를 들면 누가 슈퍼마켓에 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수영을 했다.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죠. 그러면 NSP는 제로고.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뭐 나는 뭐 사과나 오렌지를 샀다. 그러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문맥적으로 문장이 그러면 1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문장으로도 학습을 시켰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배경은 뭐 TMI이긴 하지만 배경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들. NLP 분야에 한 10대 개 정도 되는 벤치마크라는 데이터 세트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얘기죠. 하나는 한 문장만 가지고 뭐를 판단하는 그런 종류.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가지고 뭘 판단하는 종류. 딱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 버트를 더 발전시킨 모델이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공개가 됐는데 로베르타라는 이 로베르타는 사실 이 두 문장 가지고 학습시킨 게 별 의미 없다라고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냥 한 문장만 가지고 매스킹만 하는 거기서도 충분히 학습시키는데 충분하다라고 이미 그렇게 검증이 끝난 상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초반에 시작될 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그때 결론이 안 나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케이스를 다 한 거고, 최신 트렌드는 그냥 한 문장에 지워서 알아맞히는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미 실험적으로 다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죠. 나중 얘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지워버리는 경우, 이제 어떻게 지워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느냐. 그러면은 전체 문장, 한 문장에 있을 때 그 문장의 단어들, 정확하게 하면 토큰이죠. 이 토큰의 한 15%를 지웁니다. 85% 그대로 남겨두고 15%를 확률적으로 지우는데, 그 지운 15%의 80%는 실제로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지운 15%의 나머지 10%,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5%죠, 전체. 한 문장의 전체 토큰의 1.5%는 그냥 랜덤하게 바꿔주기로 지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고, 나머지 1.5%는 실제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안 지우고, 이렇게. 요 아예 안 지우는 이유는 너무 다 지워버리거나 랜덤하게 바꿔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그 문장의 문맥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답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학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답도 가끔 주기 위해서 1.5% 정도는 실제 정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학습이 안 일어나도록 컨트롤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맞히는 과정은 이걸 전체를 그냥 한 문장으로 보고 뭐 가운데 게 하나 지워졌다 그러면 그 토큰에 해당하는 피드보드 네트워크에서 뭐 또 다른 리니어 네트워크 통과시키고 그 리니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원하는 토큰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여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 중에 나이브하게는 제일 높은 확률을 뽑아내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사실 truly generative 하려면은 그걸 확률을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걸 항상 뽑아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단어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각각의 확률이 80%, 10%, 10%다. 그러면 10번 실행했을 때 8번은 제일 높은 확률로 나오지만 한 번 정도는 두 번째 확률로 나오고 또 한 번 정도는 세 번째 확률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창의성을 높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돌릴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챗 GPT도 사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똑같은 프롬프트 넣고 계속 돌려보면 다른 문장들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런 이제 확률적으로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next sentence prediction 아까 설명했죠. 자, 그래서 요즘 메이저 트렌드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적인 태스크별로 뭐 마지막에 리니어 네트워크 하나 붙여서 그것만 학습을 시키는, 또는 그거 플러스
영역을 살짝 뭐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리니어 네트워크만 붙여서 마지막 단에 그것만 학습시키는 거는 이제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고, 전체를 다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고 싶으면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파인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NLP 태스크가 이거보다 요즘 늘어났지만 LLM 나오면서 초창기에는 한 이 정도? 9개 플러스 2개, 한 11개 정도 유명한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한 문장만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이냐 부정적인 문장, 또는 두 문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두 문장이 서로 문맥상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는 퀘션 앤서 페어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퀘션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거에 대한 답. 답인데 답을 문장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큰 패러그래프로 주고 그 문장 패러그래프 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토큰에서 몇 번째 토큰까지가 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퀘션 앤서링 타스크라고 하고, 그런 데이터 세트를 스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문장으로 하는 거, 하나의 문장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뭐 NER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에 있는 네임 덴시티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각 단어들이 하는 역할. 뭐 예를 들면 이게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를 일일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 있고 뒤에 2개 더 있어서 11개의 테스트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할 수 있다. 전체를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테스트인 경우는 이거 그대로 두고 이건 프리즈 한다고 그러죠. 프로즌 시켜버리고 뒤에 마지막에 리니어 네트워크, 뭘 말하냐면 뒤에 리니어 네트워크를 하나 붙일 수 있죠. 저걸 붙여갖고 저것만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부분 나머지는 다 프로즌 시켜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성능을 냈더니 놀랍게도 이 전에 나왔던 모든 딥러닝을 다 이겨버리고 이게 버트가 성능이 더 좋더라라는 게 2019년에 나왔던 아이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버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혁명을 일으킨 실질적인 프리 트레이닝 모델이다. 농담 삼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버트가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제주는 구글이 뭐 돈은 딴 놈이 번다 그랬죠. 오픈 AI가 많이 지켜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이거를 사이즈를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아주 재미난 형국으로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될지 아닐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스웨그라는 거는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문장이 평가를 하는데 4개의 멀티플 초이스 중에 뭐 어떤 문장이 나오고 스쿼드가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버트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배운 거죠. NLP에 요즘 엄청나게 많은 NLP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 리스트업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백 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 모르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여기 대학원생들은 다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NLP 모델이 다 뭔지 알고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리스트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얘네들이 어떻게 학습이 됐고 어떤 방법론으로 학습이 됐는가 정도만 이해를 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툴들, 우리가 모델 관점에서 세 가지 배운 거죠. 토크나이제이션, 워드 임베딩,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모델. 그런 세 가지를 베이직한 걸 배웠고, 이제 그 관점에서 어떻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에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모든 지금 NLP 문제들은 한 세 가지 축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파트 1에서 배웠던 모델 관점, 그 다음에 실장에서 배웠던 그래피컬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 확률 그래프 모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사실 티처 폴싱이 딱 그런 얘기입니다. 티처 폴싱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 제너레이티브 AI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디코더가 왜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링귀스틱한 관점.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워드 임베딩에 이미 그런 부분이 들어갔었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 그런 리즈닝이나 체인 오브 థాట్ 뭐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최신 연구에서 계속 반영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그라마라든가 그런 그라마 트리 관점에서 뭐 이런 NLP들이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NLP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하고 계속 이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복잡한 알아야 되는 모델들 플러스 몰라도 되는 모델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얘기인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현대적인 머신러닝은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하는 이런 방법론으로 아예 그냥 최근에 대세가 딱 5년 전. 그래서 NLP 분야에서는 버트를 만들어 놓고 미리 셀프 슈퍼바이즈 또는 언슈퍼바이즈 만들어 놓고 이제 슈퍼바이즈로 파인튜닝을 하는. 파인튜닝은 슈퍼바이즈입니다. 정확하게 라벨을 주고 학습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 파인튜닝도 이 사이즈가 워낙 커지면은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풀 파인튜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 약간 수학적인 탄생 배경이 있긴 하지만 로라라는 애댑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파인튜닝은 뭐 방금 설명을 했고요. 로라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통적인 컨벤셔널한 파인튜닝 또는 풀 파인튜닝은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 버트가 이렇게 학습이 다 끝나 있다. 네, 특정 타스크에 대해서 SGD 또는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 파라메타 셋을 살짝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변화 양을 델타 W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델타 W를 찾아내는 게 뭐 파인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주 재미난 뭐 observation은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트랜스포머며 모든 딥러닝 모델들이 사실 90% 리니어 네트워크이고 90%가 더 많을 것 같은데 99% 리니어 네트워크이고 1% 넌리니어하다 그랬죠. 그 말은 대부분 오퍼레이션이 리니어합니다. 파라미터들이 대부분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들려있고 그래서 그 웨이트 매트릭스들을 W라고 할 때 이 W를 행렬이라고 봅시다. 행렬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변화되는 부분, 이 델타에 해당하는 부분도 행렬이겠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블락별로 돼 있고, 뭐 아까 텐션에 곱해지는 것도 행렬이고, 그렇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있는 것들도 행렬이고, 다 행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거기에 바이어스 컴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세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그 행렬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각 그 행렬 오퍼레이션별로 업데이트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 말은 어떤 특정 블락의 특정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이어의 행렬을 업데이트하는 델타 W를 생각을 해보자. 델타 W가 예를 들면 오리지널리는 뭐 1000/1000이다. 그냥 가정한 겁니다. 사이즈가 정방행렬 써놓는데 1000/1600이요. 이랬을 때 이제 거의 한 밀리언 개의 파라메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컴퓨터 섹션을 내는데. 근데 여기 좀 사실 좀 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생략이 돼 있어서 상당히 뜬금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로라라는 알고리즘이.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논문들 하고 MLP를 학습시키는 데 관련된 이론적인 논문들이 수백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LP들을 학습을 시킬 때 좀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발견된 게 있는데 그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parsimony of deep learning 뭐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생소한 단어긴 하죠.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parsimony가 뭐냐면 약간 생산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딥러닝을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뭐 예를 들어 한 10개 레이어가 있다고 치면 10개 레이어 중에 특히 뒷단의 레이어들은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이미의 모든 매트릭스들은 이런 매트릭스들은 항상 선형대수를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아이겐밸류가 쭉 다이번에가 있고 양쪽에 유니타리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항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형태 혹시 배운 사람 있나요? 손 들어. 안 배운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사실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배워두면 굉장히 좋은 이런 테크닉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동안 테크닉들이 사실 로라라는 테크닉이 딱 이 개념을 시작한 거예요. 이 관점에서 들여다봤더니 약간 딴소리를 하면 요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Q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했죠. 지금 어떤 Q 벡터 있으면 웨이트 곱해갖고 바꿔준다고 얘기했는데 이 과정이 행렬을 곱해주는 과정이 로테이션하고 스케일링 한다고 했죠. 그게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딱 이 이론 때문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V하고 U가 로테이션 웨이트를 쓰고 이놈이 스케일링을 해주는 모든 행렬의 곱은 사실 돌리고 늘리고 줄여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유명하게 딱 정리를 19세기입니다. 수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여기 나온 지 논문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8년 전에 나온 논문 파시모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어느 정도 학습이 일어나면은 특히 뒤에 레이어들은 요게 이제 각각의 행들이 하나의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데 특정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큰 몇몇 아이겐 벡터에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집중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최근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업데이트할 때 가장 일반적인 행렬이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고 특정 컴포넌트만 업데이트된다는 얘기니까 이 중에 몇 개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아이겐 밸류가 큰 몇 개 아이겐 벡터에 대한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말은 달리 이게 넌 단순한 개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수학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고 이쪽 이론을 아는 학생들은 좀 재밌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 다이아고널 element들이 꽉 차 있는데 뒤에 있는 부분을 아예 제로 아웃, 마스킹 하듯이 다 올 제로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몇 개의 디멘전만 살아남는 거예요. 약간 디멘전 리덕션 하는 느낌인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행렬을 예를 들면 여기에 한 50개 디멘전만 남겼다 치면은 이 행렬을 2개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인데 이 A는 1000 바이 50 B는 50 바이 1600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론에서 탄생을 했지만 이거를 재해석하면 업데이트하는 행렬은 2개의 약간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행렬들로 중간에 50디멘전으로 줄여들고 다시 1600디멘전으로 늘어나는 반대가 되는 1600이 네, 맞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연산량이 확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파라메타 수가 이게 1.6밀리언이 필요했는데 요거 더하기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5만 개, 9만 개. 예. 그러니까 14만 개. 거의 한 10분의 1로 주는 거죠. 업데이트 해야 되는 파라메타가.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디멘전 리덕션 한 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델타 W를 2개 행렬로 2개 행렬의 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저게 그냥 뜬금없이 저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고등한 수학적인 개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신의 많은 이론적인 논문들이 딥러닝 트레이닝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딥러닝 트레이닝이 어떤 식으로 실제
현상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분석을 했더니 몇 개 중요한 디멘전만 업데이트하고 딴 거는 안 건드리더라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합쳐져서 이런 방법론이 나왔다. 그래서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 챗 GPT 같은 데서 챗 GPT 3 같은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챗 GPT 4도 이게 개인이 파인튜닝 할 수 있는 4는 안 되지. 챗 GPT 3에서는 개인이 파인튜닝을 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공개는 안 하지만 니네가 마음대로 파인튜닝해서 요거는 가지고 있어라. 돈이 엄청나게 들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몇백 시간을 돌렸는데 API 콜 하는데 쓴 비용만 한 10만 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GPT-3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이게 개인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 같은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개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버전 1이 되고 또 다른 세트 만들어 놓으면 버전 2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타스크 1은 버전 1 업데이트를 쓰고 타스크 2는 버전 2 업데이트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개인화된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약간씩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고 이걸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로라라는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파라타사를 확 줄여버리는 그런 중요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다룰 내용은 뭐 로라를 깊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로라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최신의 일단 전제 과정은 뭐냐면 버트 같은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주어졌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픈AI 모델이든 메타든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열심히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개된 걸 가지고 이제 각 연구자들이 또는 각 회사들이 뭐 상용화를 쓸 때 변형을 해서 써야겠죠. 변형을 하는 방법이 그러면 파인튜닝만 있느냐, 로라 같은 것만 있느냐, 그거 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이 나왔다. 그 개념, 세 가지 개념을 한번 보자 됩니다. 첫 번째가 in context learning, 사실 in context learning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인튜닝은 아닙니다. 파인튜닝의 정의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네,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프롬프트라고 해서 앞에 그냥 적절한 문장이나 단어만 채워놓으면 이상하게 성능이 올라가는 그런 거죠. 이거를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부르고 학계에서는 보통 인컨텍스트 러닝 ICL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전에 한 토픽이었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성능이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시 파인튜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인스트럭션 파인튜닝.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파인튜닝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파인튜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1, 2번을 다 한 다음에 또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 같은 데서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파인튜닝, 인스트럭션 파인튜닝, 뭐 프롬프팅 잘하더라도 얘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헐루시네이션. 여러분들 말로 아무 말 대잔치. 뭐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계속 뭐 예를 들면 그 골뱅이 문자만 수백 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성능 좋은 챗GPT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인풋을 조절하면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폭탄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폭탄 만드는 거 쫙 나오고 심각한 문제죠. 정확은 한데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 관련된 문제지만 팩트하고 맞지 않는 문제들.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하고 뭐 오바마 대통령하고 뭐 만났을 거냐 그러고 언제 만났다라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팩트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파인튜닝을 잘하더라도 문장은 수려하게 잘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윤리 기준이나 사람들이 보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능과 별개로 사람한테 바람직한 문장을 만드는 콘스트레이트를 넣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론, 뭐 일종의 파인튜닝입니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팅 하니까 그런 방법론을 이제 RLH 뭐 이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즉 LLM을 사람의 휴먼 니드와 휴먼 니드 앤 에틱스, 사람의 필요성과 윤리에 맞게 약간 변형을 시켜주는 또는 막아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상용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LLM에서 성능들은 어느 정도 다 나오니까 사실 1, 2번 통해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3번 문제. 윤리적인 문제, 팩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 이제 상용화하는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상용화 입장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RLH 텍스트라든가 뭐 그거의 약간 변종인 BPO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화요일부터는 계속 15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5분에. 네, 오늘 여기까지.